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회계사 2차 기출문제 문제 4번부터 해설하도록 하죠. 문제 4번부터 법인세 문제가 시작되고요. 물음 1번. 요거는 간주임대료 문제죠.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주백두 영리내국법인이고 21기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나와 있고요. 요구사항 1번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한다. 주백두의 21기 건물 임대와 관련된 세무조정, 소득 처분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소득점 이하 금액은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구사항 1번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주업,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 초과, 그리고 영리내국법인 이런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장부를 기장하고 있더라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해야 되는, 간주임대료를 입금 산입해야 되는 대상 법인이고요. 그다음 요구사항 2번은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며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추계 결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라고 해도 간주임대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21기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봐라. 소득점 이하 금액은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요구사항 2번이니까 여기서는 순서랑 상관없이 요구사항 2번부터 푸시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지금 임대 내역을 보시면요. 상가하고 주택 같이 있는 겸용주택이에요. 요걸 임대를 했고요. 보증금이 각각 나와 있네요. 요구사항 2번부터 푼다라고 하면 축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 보증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죠. 그래서 보증금 같은 경우에 상가분하고 주택분 합쳐주세요. 꽃표시 이번에 상가 임대 보증금은 3월 16일에 수령했고 주택 임대 보증금은 임대 개시일에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관련 주제는 아니죠. 무조건 보증금은요. 언제부터 적수를 계산하죠? 임대 개시일부터 적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임대 기간 보시면 상가 4월 1일부터 주택도 4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365일에서 1월, 2월, 3월 며칠이죠? 90일. 그걸 빼면 돼요. 275일이 나오죠. 상가 임대 보증금하고 주택분 합쳐주시고 여기에 일수. 추계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산식이 아주 심플합니다. 보증금 적수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이죠. 정기예금 이자율은 6번 자료에 1.2%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간주임대료가 바로 계산되는 거니까 요구사항 2번이 계산이 심플하니까 요거부터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1번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요구사항 1번은 추계의 경우가 아니니까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주택 제외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건설비 적수 빼고 금융수익 그거 뺀다는 거, 그것만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다시 보죠. 1번의 임대 내역에서 상가 주택, 겸용주택인데 꽃표시 1번을 잠깐 보시면 임대 건물은 단층으로 해당 부속 토지는 2000제곱미터이고 상가 부속 토지와 주택 부속 토지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부속 토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주택 보증금은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주택 보증금에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보증금을 한꺼번에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가가 보시면 이 건물인데 750제곱미터 주택이 250제곱미터 요런 케이스죠. 그리고 요 토지가 2000제곱미터예요. 그럼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건물로 따지는 게 좀 편하거든요. 요 두 개를 합쳐보면 건물 전체가 1000제곱미터죠. 주택 상가. 도시지역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5배. 단층이니까 5배, 10배만 좀 따져보시면 돼요. 5배는 5000제곱미터라 가지고 이쪽 바깥에 있죠. 그러면 상가, 주택 나눠서도 어차피 한도가 바깥에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하고 건물이 비율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부수 토지 한도까지가
주택의 부수 토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한도 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배일 수도 있고, 지금 도시지역인지 시골 지역인지 그런 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도시지역이라고 가정해도 한도 내고요. 뭐 시골 지역은 한도가 더 커지는 거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도 내죠. 그래서 상가하고 주택이 그냥 건물 비율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자체도 이게 건물 비율하고 동일한 거니까 굳이 요거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요 부수 토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가세법하고 동일하게 연면적하고 5배, 10배, 정착면적의 5배, 10배, 그 둘 중에 큰 거, 그게 주택의 부수 토지고요. 주택 건물분하고 부수 토지 임대 보증금 이런 거 다 같이 제외하는 건데 어차피 건물 비율로 토지가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같이 한꺼번에 제외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상가 보증금 6억에서 출발하시면 되겠고 주택 보증금은 넣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료 보시면 상가 임대료로 매월 말 3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전혀 받지 못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대 보증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주 100도는 21기에 미수 임대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자, 지금 매월 말 받기로 했으니까요. 여기 임대 기간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 1번 자료에 있는 임대 기간, 임대 계약 기간이 아니고 임대료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이라고 하면 지금 몇 개월이죠? 한 달이죠, 한 달. 매달 받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2년치를 한꺼번에 받거나 3년치를 한꺼번에 받거나 그런 케이스가 장기 임대료고요. 단기 임대료는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 얘기하는 건데 그 텀. 돈 받기로 한 거, 그 텀이 지금 매달 받기로 했으니 한 달이에요. 한 달이면 1년 이하죠. 그래서 단기 임대료에 들어가는 것이고 단기 임대료의 수입 시기는 받기로 한때 약정일이거든요. 그래서 받지 못하더라도 설사 받지 못하더라도 받기로 한때 임대료 수익이 입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미수임대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세법상으로는 요 300만 원 곱하기 몇 개월? 4월부터 12월 말까지니까 9개월 해가지고 2,700만 원 요거를 입금 산입하고요. 미수임대료. 미수임대료니까 소득 처분은 유보가 되겠죠. 요 세무조정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문제 자료에서 뭐 임대 보증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차감하였다가 아니잖아요. 차감한 게 아니니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부가세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임대 보증금에서 월세 충당액이 있으면 그거를 차감을 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충당을 했을 경우 충당을 한 거하고 그건 계약 변경이고 충당을 할 예정인 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구예요. 완전히 계약을 변경해가지고 보증금을 까버렸다라고 하면 그 순액으로 그 보증금 적수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지만 지금 뭐 차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따로 충당을 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이 변경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부가세법에 있는 규정인데 뭐 다른 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인세법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의 계약 변경의 컨셉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충당을 했다라고 하면 계약이 변경된 걸로 순액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차감할 예정인 것 뿐이지 차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하실 때는 전체 보증금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번 자료에 주택 임대료로 매월 말 500만 원 받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월임대료 합계인 1억 2천만 원을 임대 개시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백두는 이를 전액 임대료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여기서도 장기 임대료예요, 단기 임대료예요? 그거부터 파악하셔야 되겠죠. 임대 기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임대 계약 기간이 아니고 지급 기간이죠. 지급 기간. 요 돈 받기로 한 거, 그 처음 임대료부터 다음 임대료까지의 그 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텀이 1개월밖에 안 되죠. 매달 받기로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받기로 했으니 요거는 지급 기간이 1년 이하라 가지고 단기 임대료고 수입 시기는 받기로 한때예요. 받기로 한때니까 지금 이번 연도에 입금이 돼야 되는 금액은요. 500만 원 곱하기 4월부터 12월 말까지니까 9개월 해서 4,500이 돼야 되죠. 근데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1억 2천 전액을 요 임대료 수익으로 잡았어요. 세법은 얼마가 돼야 되죠? 500만 원 곱하기 9개월 해서 4,500이 돼야 되겠고 그 차이 나는 금액
7,500만 원만큼은 입금 불산입이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수익을 많이 잡은 거니까 입금 불산입하고 이건 선수 임대료의 컨셉이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 조정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는 이쪽 칸에 그냥 유보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좀 명확하게 하고자 습관적으로 그냥 마이너스를 쳐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고 실무적으로 뭐 이렇게 적으니까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으로 다 처리가 될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좋으실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무조정 하나 더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료 보시면 임대용 건물을 3억 5천 토지가액 1억 원 포함 요거 취득 시에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 5천만 원이 발생했다. 건물에 대한 지출은 상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넣어줬죠. 이 건물 취득가액이 상가하고 주택 그거에 대한 취득가액이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추계 외의 경우로서 간주임대료 계산하실 때 건설비 적수 차감하는 거 아시죠? 그때 상가분에 대해서만 건설비 반환해가지고 면적 비율로 안분하시면 되겠죠. 반환해서 그거를 차감해야 됩니다. 토지가액은 제외하는 거 아시죠? 3억 5천에서 일단 토지를 빼면 2억 5천이 건물 취득가가 될 거고요. 자본적 지출, 이것도 건물 취득 시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했죠. 이게 임대 개시 전인지 후인지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이 일단 임대 개시 전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이 있어야지만 뭐 당연히 임대를 시작하는 거니까 취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임대를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본적 지출액은 적수 계산하실 때 항상 임대 개시 후면 자본적 지출액 발생일부터 카운팅을 하시고 지금은 취득 시에 지출한 케이스니까 요 취득 가액 적수하고 자본적 지출액 적수의 일수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운영 수익 나오죠. 상가 임대 보증금 운영 수익, 수입이자하고 신주 인수권 처분이 나와 있고요. 주택 임대 보증금의 운영 수익, 수입 배당금, 유가직원 처분 손실이 나와 있어요.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한 운용 손익은요. 상관할 바가 아니죠. 어차피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하지 않으니까요. 주택은 제외하니까 요거는 관련 없는 자료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간주임대로만 이제 계산해가지고 입금 산입,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출로 정해져 있죠. 요것만 하면 되겠고요. 요것만 이제 산식을 좀 적어주도록 하죠. 요런 거는 간단하니까 뭐 굳이 산식을 안 적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요 간주임대로만 산식을 좀 적어보면 따로따로 구해보죠. 먼저 임대 보증금 적수. 적수 따로 계산하고 여기서 건설비 적수. 이걸 뺄 거예요. 빼고 정기예금 이자율. 적수니까 365분의 1이 들어갈 거고 금융수익은 상가 보증금에 대한 금융수익. 그거만 빼면 됩니다. 5번 자료 먼저 보죠. 5번에 상가 보증금 운용 수익은 수입이자 200하고 신주 인수권 처분이익 50만 원 있네요. 그럼 250만 원 그걸 빼주시면 되겠고요. 임대 보증금 적수는 상가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상가 보증금이 6억이었죠. 곱하기 275일 이렇게 하시고요. 요 금액을 동그라미 1번에 넣어주시고 건설비 적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 취득가가 2억 5천이에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어차피 적수 계산할 때 같이 적수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같이 들고 오면 되겠죠. 2억 5천 그리고 자본적 지출 5천만 원 곱하기 275일. 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얘는 전체 건물에 대한 거니까 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상가분 건설비를 반환해 주셔야 돼요. 상가분은요. 건물이 지금 전체 750, 250 해가지고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상가분이 750제곱미터였죠. 이렇게 발라내는 거 그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건설비 적수가 나오겠죠. 요거는 토지하고 지금 건물하고 비율이 동일하거든요. 상가분, 주택분. 주택의 부토지가 전부 다 한도 내였기 때문에 한도 안쪽에 있었죠. 한도 안쪽에. 그래서 건물 비율하고 동일하니까 그냥 건물 비율 적용해 주시면 주택하고 주택 부수 토지분이 다 제외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어차피 건설비고 토지는 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뭐 건설비는 상관이 없네요. 건설비는 어차피 1000제곱미터분에 750제곱미터 하시면 돼요. 요거는 건물 취득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 이렇게 계산될 거고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출 그렇게 잘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택이 제외된다는 거 그것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주택, 임대 보증금에서도 주택이 제외되는 거고요. 건설비, 요거 건물 취득가를 얘기하는 건데 건물 취득가도 일단 토지분은 제외하고 건물 취득가를 넣어주시되 얘는 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주택이 제외가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요거 운영 수익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주택이 제외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세 가지가 다 주택 제외. 주택이 제외가 된 케이스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두 번째 거는 추계의 경우였기 때문에 주택보증금이 포함되었다. 그거 물어본 거거든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여기 문제 4번에 물음 1번이었고요. 물음 2번 보도록 하죠. 물음 2번은 매번 나오는 주제죠. 접대비 문제였어요. 이것도 뭐 칼같이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소백, 중소기업이고 21기 3학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요구사항 1번에 주소백의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기 위한 시부인 대상 접대비 해당액, 그걸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 요구사항 2번에 요구사항 1의 정답과 관계없이 시부인 대상 접대비 해당액 2억 원으로 가정하고, 가정치가 주어지면 가정치로 계산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주소백의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다음에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매번 나오던 또 양식으로 출제가 된 거고요. 보죠. 일단 시부인 대상 접대비부터 계산해 볼게요. 이번 자료에 접대비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계산을 먼저 해보면요. 거기 보시면 손익계산서 상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상된 접대비는 1억 8,900만 원이다. 이 중에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250만 원이며 그 외의 접대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억 8,090만 원. 1억 8,900만 원이죠. 1억 8,900만 원에서 출발해서 증빙이 없는 것은 송금부의사입 상여로 할 거니까 요거는 직부인 대상이죠. 송금부의사입 상여하고요. 따로 시부인 대상은 아니죠. 지금 시부인 대상 구하라고 했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그 250만 원을 차감한 후에 1억 8,650만 원의 내역이 나와 있는 거야. 그 표 안에는 합계가 1억 8,650만 원인데 그게 1억 8,900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이죠. 이건 증빙이 있긴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건당 3만 원 초과 영수증 수취권을 봐야 되겠죠. 그것도 직부인 대상이니까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걸 받아왔어야 되는데 영수증 받아왔다라고 하면 직부인 대상이죠. 1,200을 송금부의사님 하고요. 영수증은 있으니까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추. 직부인 하는 거니까 시부인 대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꽃표시를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권이 있는데 임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거래처에 접대한 금액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개인 명의 신용카드 법인세법상으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소득세법에는 또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임원 명의권은 안 됩니다. 법인 명의여야 되죠. 요거는 영수증 수취분으로 보는 거니까 건당 지금 3만 원 초과하는 건이었죠. 건당 3만 원 초과 영수증 수취분은 또 직부인 대상이죠. 이게 건당 3만 원 이하분이었으면 시부인 대상으로 해줘요. 그렇지만 건당 3만 원 초과하니까 직부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500만 원 직부인. 송금부의사님하고 영수증 수취분으로 보는 거니까 기타 사유출.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자료를 좀 보시면요. 3번 자료에 손익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대요.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 100곳에 개당 8만 원 부가세 포함 시계를 광고 선전품으로 제공한 금액 800만 원을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건당 지금 보시면 8만 원이에요. 일단 건당으로 3만 원 이하가 아니죠. 그러면 거래처별 연간 합계액으로 따졌을 때 얘가 5만 원 이하면 광고 선전 물품이 됐을 건데 일단 개당으로 3만 원 이하도 아니고 개당 3만 원 초과하는 걸 다 합쳐가지고 거래처별 연간 합계액이 5만 원 이하여야지만 전에 광고 선전비로 봐주는 거죠. 근데 거래처, 특정 거래처에 이렇게 연간 합계액으로 봤을 때도 5만 원을 초과하면요 접대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광고 선전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접대비에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요거 접대 목적으로 사온 거 있죠. 그런 거는 매입세 불공제니까
매입세액 불공제고 그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도 접대비로 보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 8만 원, 그게 전부 다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도 다 접대비로 보는 거니까. 그럼 800만 원을 요 접대비에 플러스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직접적인 세무 조정은 없죠. 어차피 광고 선전비로 잡나 접대비로 잡나 비용 계상한 거는 동일하니까 직접적인 세무 조정은 없지만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만나도록 해야 되겠고, 동그라미 2번에 자체 생산한 제품 요거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다한 거와 체계 처리한 거 현물 접대 내역이 나와 있고요. 원가가 300이고 시가가 500이면요. 현물 접대비는 평가를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큰 걸로 평가를 하죠. 시가가 더 크네요. 그럼 시가 500에다가 부가세 50만 원 붙이면 550이 접대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회계 처리를 보시면 접대비로 계상하지 않고 복리 후생비 500만 원, 세금과 공과 5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접대비에는 0이 들어가 있죠. 접대비 들어갈 금액이 550인데 지금 장부상의 접대비 계상액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550을 이쪽에다 또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 대변에 요 잡이익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매출액으로 잡혀 있진 않은지 그런 거는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매출액으로 잡혀 있지 않고 잡이익으로 제대로 좀 잘 잡혀 있는 거니까 그 관련해서는 우리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 약정에 따라 매출 채권 1,500만 원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했다. 자,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의 가액은요. 접대비로 보죠. 그래서 접대비가 돼야 되는데 또 다른 계정 대손 상각비에 넣어놨으니까 접대비에다가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플러스 금액. 그렇게 하면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계산을 생략할게요. 1억 9,800. 요게 시부인 대상 접대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두 번째 거 보면요. 요건 접대비 한도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해당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요 한도에 계산하고 해당액이 가정치로 2억 원이라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요걸로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요거 1억 9,800 쓰시면 안 되겠고 요 2억 원 요걸 해당액으로 봐가지고 한도 여러분들이 계산한 거 그걸 빼가지고 한도 초과액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일단 수익금액부터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 1번에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이 나옵니다. 350억 원. 350억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영업 외 손익의 부산물 판매액이 15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당기말이 수탁자가 판매한 100억 원이 요 2022년도 22기 초에 대금 해수 시에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죠. 이 같은 경우에 어차피 한도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 매출하고 특정 매출을 나눠 주셔야 돼요. 350억 원을. 요걸 나눌 건데 거기 보시면 특수관계인 매출이 100억 포함되어 있다라고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특정 매출이죠. 일반 매출은 250억이긴 한데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영업 외 손익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업 외 손익. 매출액 말고 다른 계정에 부산물 판매액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도 세법상으로는 이게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으로 좀 보는 간행이 있어가지고 부산물 판매액, 작업폐물 매각대 이런 거는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으로 봅니다. 15억이죠. 15억 원을 더해 주셔야 돼요. 다른 계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포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세법에서는 이게 약간 뭐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은 아니라고 해도 간행상으로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을 보는 관점이 존재해서 무조건 더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이번에 단기 말에 수탁자가 판매한 거 요것도 단기 말에 판매했으면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 같은 위탁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그때가 실제 판매한 시점이니까요. 회사는 회계 처리 어떻게 했냐면 다음 연도 초에 대금 회수 시의 매출액으로 잡았죠. 네, 세법이라든지 뭐 기업회계 기준도 마찬가지 이번 연도에 매출액이 돼야 되니까 요거를 플러스 해주셔야 돼요. 100억. 이게 별도의 언급이 없어가지고 뭐 특수관계인 매출인지 뭐 일반 매출인지 별도 언급이 없으면요. 다 일반 매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 매출. 이렇게 일반 매출에서 조정을 하면 365억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수익금액이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한도를 계산할 수 있죠. 기초한도에다가 수익금액 한도 더해주시면 되겠고, 기초한도는
사문에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연도가 1년짜리죠. 기초한도 3,600, 12분의 1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액 한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 매출 지금 100억을 초과하는 케이스예요. 100억까지는 1000분의 3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100억 초과분 265억이죠. 1000분의 2를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매출 이것도 100억 초과분이죠. 1000분의 2를 적용하고 얘는 특정 매출이니까 막판에 10% 적용하는 거 잊지 말고 꼼꼼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두 개 합치면 접대비 한도 1억 2,100만 원 나올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도를 계산하고 한도 초과액은 가정치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세법은 문제를 풀 때 어렵진 않은데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되게 꼼꼼하게 문제를 보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1번 풀고 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가감 조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틀릴 수 있으니 이거라도 점수를 좀 주려고 요구사항 2번에는 가정치를 많이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급하게 푼다고 보면 이 금액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가정치로 계산하시고 한도 계산한 거 그거 들고 와서 한도 초과액 넣어주시면 7,900만 원 나오겠죠. 자, 요게 접대비 문제였어요.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긴장감이 높은 데다가 또 계산기도 빠르게 두드려야 되고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적게 하는 것도 되게 실력이거든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모의고사를 실전 문제처럼 제한 시간 안에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연습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에 물음 3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기부금 문제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다 나왔어요. 접대비, 기부금 매번 나오던 그런 주제가 나왔던 거고요. 자, 물음 3번 보죠. 자, 물음 3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라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21기 사업년도 기부금과 관련된 범죄에 관련 자료다. 정기까지 세무조정 접수하기 이루어졌다. 자, 이제 접대비 문제든 기부금 문제든 중소기업 여부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접대비도 뭐 기초한도 때문에 중소기업 여부가 영향이 있는데 이제 기부금 문제도 마찬가지죠. 기부금 같은 경우에 이제는 중소기업이면 기준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2월 결손금을 빼서 기준소득을 구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그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를 걸고 2월 결손금을 빼서 기준소득이라는 걸 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소기업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지금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준소득금액의 60% 그거 한도로 해서 2월 결손금 빼고 한도 계산하는 기준소득을 구해주셔야 돼요. 요구사항 1번 보시죠. 21기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소득처분은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다음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하시오. 원래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넣지 않죠. 그래서 그게 제시가 된 거고요. 요구사항 두 번째 거는 21기 차가감. 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또 가정치가 주어졌죠. 단기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 미달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자, 보죠. 일단 1번 자료. 주 한라의 손익계산서 상에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A 사립대학 장학금이 나오죠. 1억 원. 장학금 약속어음으로 지급되었으며 어음 결제일은 2022년 3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은 현금주인 거 아시죠? 요거는 내년도 기부금이라 가지고 지금 손익계산서에 기부금 잡혀 있거든요. 비용으로 송금 불산입 유보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바로 1억 원 송금 불산입 미지급 기부금 유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 시설에 지출한 기부금 5천만 원. 요거는 아동복지 시설. 요런 데는 전부 다 지정 기부금인 거 아시죠? 노인복지 시설이나 아동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이런 게 다 지정 기부금이고요. 무료 또는 실비여야 돼요. 유료면 안 됩니다. 유료면 비지정이 되는 거니까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무료니까 지정 기부금에 집계를 좀 해주실게요. 지정에다가 요 1,000만 원 좀 집계를 5천만 원 집계를 해주고요.
5천만 원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또 그럼 3번에 사회복지법인 고유 목적 사업비 600만 원 나와 있죠. 이것도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지정에 들어가는 거고요. 꽃표시에 생산한 제품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를 한 거래요. 특수관계는 없고요. 주 한라는 동제품의 원가 600 하고 이제 요거를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으로 계상을 했다. 600만 원. 시가는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특수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특수관계가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현물로 기부하게 되면 어떻게 평가하죠? 장부가로 평가하죠. 특수관계가 있었다면 둘 중에 큰 걸로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장부가 600만 원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그걸로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되어 있죠. 600만 원, 그게 지정기부금 이렇게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요거는요 법정이죠. 법정에다 집계를 해놓으시고 2,500. 새마을 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새마을 금고는 이게 비영리 법인이긴 하지만 공익 목적은 없어요. 공익 목적은 아니니까 비지정 기부금이죠. 400만 원 송금 불산입하고 비정 기부금 기타 사유출 새마을 금고라는 법인에 기속되는 거니까 기속자에 따라서 기타 사유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 한라는 의료법인 특수관계 없다고 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000만 원짜리 비품을 1500만 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했다. 지금 고가 매입한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특수관계 없는 이런 의료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산정하셔야 되는 가액이요. 어떤 가액? 정상가액이죠. 정상가액은 시가의 몇 프로? 고가 매입이니까 130%. 그러면 시가 1000만 원에 130% 하면 1300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1500 매입 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했으니 일단 비품 감액부터 하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비품 200만 원 차이 나죠. 1500과 1300의 차이예요. 시가하고 차이를 조정하시면 안 돼요.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죠. 정상 가액과 차이를 조정하시고요. 송금 산입 비품 마이너스 유보 하시고 요 200만 원 송금 산입한 게 뭐죠?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거죠. 상대방의 의료법인이죠. 지정기부금 단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정기부금에 이렇게 집계를 해주셔야 돼요. 200만 원 얘를 갖다 붙여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료에 이식기 세무조정 시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이 나오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요 1000만 원 요거 정기로부터 2월 된 거죠. 요 2월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분 2월 된 거 그거를 한도를 먼저 만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2013년 1월 1일 이후분 맞고요. 거기 뭐 비정기부금 부인액 그거는 이월되는 개념이 없어요. 걔는 무시하시고요.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한도 먼저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갖다 붙여놓으셔야 돼요. 비금액에 1000만 원. 요게 단기 이전분, 요게 단기분. 그 다음에 19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계산 문제에서는 10년 내에 2월 결손금. 요걸 들고 와가지고 기준소득 계산할 때 차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뭐 세무조정은 다 했고 요구사항 2번을 푸셔야 되는 건데 요거 일단 해당액은 우리가 문제 자료를 읽으면서 바로 집계를 했죠. 법정 기부금 해당액 2,500만 원 적어주시고 지정기부금 해당액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요구사항 2번에 단기의 법정기부금 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뭐 이런 거를 계산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요거는 단기 기부금을 얘기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거 단기 이전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 단기분까지만 얘기한다라고 보여지니까 단기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걸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죠. 요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기준소득 금액이란 걸 구하셔야 되겠고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또 기준소득. 기준소득은 2월 결손금 차감 후의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소득이라고 부를게요. 얘랑 얘는 달라요. 일단 기준소득 금액은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출발하죠. 차가감 소득 금액은 요구사항 2번에서 아예 가정치를 줬어요. 가정치 준 거 4억이죠.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하는 게 기부금이에요. 단기 기부금 얘기하는 거죠. 단기 기부금, 요게 단기 기부금이고요. 요거 두 개를 더해보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8,300만 원. 거기 나오죠. 그럼 기부 전 소득 금액이 나올 거고요. 요게 기준 소득 금액이에요. 4억 8,300. 하나 빼야지만 기준 소득이 나올 건데 여기서는 하나 더 하고 이제는 하나 빼야 돼요. 하나 빼는 게 2월 결손금이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미니멈으로 빼주셔야 돼요.
2월 결손금이 10년 내 거 1억 2천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문제라 가지고 요 기준 소득 금액이 몇 프로를 한도로 하죠? 60% 한도로 합니다. 한도 걸리는 케이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60% 한도로 하면 요 금액 한도 내었던 거네요. 그래도 다행히 한도 내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60% 한도 내네요. 그럼 1억 2천이 더 적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기준 소득이 될 거고요. 기준 소득은 3억 6,300 이게 나올 거고 여기 50%가 법정 기부금 한도가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50% 때려서 법정 기부금은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고요. 여기 적으실 때는 뭐 마이너스 쳐가지고 적으시는 게 한도 미달액이다라는 표시가 돼가지고 좋습니다. 근데 뭐 금액이 맞으면 마이너스 안 쳐도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표시에서도 한도 초과 그리고 미달은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좀 해놨죠.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를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그래도 뭐 당연히 금액이 맞으면 점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가능하면 좀 마이너스 표시해서 답안 작성을 해주세요. 그럼 지정은 요 금액 기준소득에서 법정 송금 인정액 얼마죠? 요건 한도고 2,500이죠. 2,500 빼고 10% 때리면 되겠죠. 그럼 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요거 빼고 10%예요. 그러면 단기 이전분부터 한도를 만나죠. 요거는 송금 산입하고 시작하는 거죠. 송금 산입 기타. 단기 이전분은 비용 계상하지 않은 거니까 송금 산입하고요. 얘가 한도를 만나고 나면 한도가 쪼그라들죠. 여기서 1,000만 원 빼면 2,380. 이게 단기분하고 한도를 만날 거고요. 단기분 한도 초과액은 계산해 보시면 3,420. 여기 이제 송금 불산입, 기타 사입출 이런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이건 세무 조정 없을 거고 한도 미달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걸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한도 초과 미달액 그리고 지정기분 한도 초과 미달액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답안 양식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부금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뭐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과거에 나왔던 기출 유형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뭐 특이한 게 나온 게 없거든요.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 거니까 뭐 기부금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면 또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게 물음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물음 4번 보도록 하죠. 자, 물음 3번은 연충, 태충, 그거 문제죠. 물음 4번 보시면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설학의 21기 3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다라고 되어 있고 요상 1번이 일단 뭐 퇴직금 관련한 세무조정, 소득처분 그거 물어봤고 요상 2번은 신고 조정에 의해서 퇴직연금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자료 중에 1번은 고려하지 않고 2번의 분계 중에 퇴직연금 충당금을 퇴직급여로 해가지고 요 또 세무조정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정기말 현재 신고 조정에 의해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 산입액 마이너스 유보가 4억이라고 할 때 퇴직금 관련 세무조정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결산조정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신고조정을 물어본 거죠. 자료 1번을 보시면 결산조정에 의해서 연충을 설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요상 1번은 이 결산조정에 의해서 연충을 장부상으로 잡았을 때 세무조정을 물어봤어요. 장부상에 잡혀있는 게 정기 2월 4억 5천 여기다가 적고요. 그리고 단기 상기한게 2억 원, 설정한 게 3억 2천, 그리고 차기 2월이 5억 7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꽃 표시에 정기말 세무상 연충 부인 누계 유보가 5천이다. 요 유보 이쪽에가 5천이라고 하면 세법상의 연충은요. 4억 5천에서 요 5천을 빼면 되겠죠. 5천을 빼면 4억 원. 요게 세법상의 기초 연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티계정으로 좀 풀게요. 요게 기초, 증가, 감소, 기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보도 이렇게 티계정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유보도 자산부채 차이니까 티계정에 옮겨 적을 수 있고요. 이번 자료에 단기 중 종업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사회에 적립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대변으로 보냈죠. 그러면 차변에 와야 되는 거는요. 세법상으로 연충이죠. 연충. 연금 운용자산 나간 부분은 연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회계 처리는 퇴직연금 충당금 2억 원, 퇴직급여 충당금 3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럼 세무조정 바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연충이 2억 3천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회사는 여기 2억 원을 잡아놨어요. 2억 원을 잡아놨고 근데 우리 세법은 연충이 2억 3천이 돼야 되는 부분 요 차이가 나죠. B에서 T를 뺐을 때 여기 플러스가 뜨면 제가 요거는 송금 산입 구간이라고 부르거든요. 플러스면 송금 산입하면 되고요. 마이너스면 송금 불산입하면 돼요. 송금 불산입 유보하면 되는 부분이고 태충도 동일하게 이렇게 T 계정을 적을 수 있어요. 태충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 태충은 이쪽에 3천만 원 떴겠죠. 장부상 태충. 근데 세법은 태충을 감소시킬 게 없거든요. 0이거든요.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이 뭘까요? 3천에서 0을 빼면요. 3천 플러스 금액이죠. 그러면 태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송금 산입하면 돼요. 플러스면 송금 산입이거든요. 그렇게 외워서 틀 외워가지고 푸시면 T 계정이 좀 편해요. 이쪽이 플러스가 뜨면 송금 산입, 마이너스가 뜨면 송금 불산입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뭐 회계 처리로 푸실 수도 있는데 회계 처리를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죠. 태충은 일단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고요. 그 다음에 연충 다시 송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 그런 양쪽 조정을 하시면 돼요. 요게 태충 마이너스 유보, 연충 플러스 유보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게 지급에 대한 세무 조정이었고 그 다음에 설악의 단기말 퇴직급여 추객이 나오죠. 둘 중에 큰 거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보험 수리 기준이 더 크네요. 그거를 선택을 해놓으시고요. 학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사회에 적립한 퇴직연금 운영자산 계정의 변동 내역이 나오죠. 자, 단기 지급한 거는 모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된 거래요. 그게 2억 3천이었죠. 그건 아까 회계 처리에서도 우리가 이번 자료에서 본 거였고요.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어디에 나오죠? 기말 잔액에 나오죠. 6억 3천. 요거 연충의 한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고요. 그리고 5번 자료에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에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이 1억이고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객 유보가 2천만 원이다. 그럼 세법상으로 기말 퇴충은 얼마예요? 장부상으로 기말 퇴충이 1억이고 거기 유보 2천만 원 빼면요. 세무상 기말 퇴충이 8천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연충의 한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충의 기말 한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하면 되죠. 요거는 둘 중에 적은 거. 일단 추계 기준은 우리가 둘 중에 큰 거 선택을 해놨죠. 3번 자료의 보험 수리적 기준 9억 1천. 여기서 태충의 한도를 먼저 주는 거니까 태충 기말 금액이 얼마죠? 세무상으로 8천이었죠. 우리가 아까 계산했죠. 유보까지 뺀 거. 장부상 태충에서 유보까지 뺀 게 8천이에요. 이렇게 하면 금액이 8억 3천만 원 나올 거고요. 8억 3천. 요거랑 비교해야 될 거. 요게 연충이 사회 적립 제도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 잔액. 그거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게 4번 자료 6억 3천이었죠. 우리가 체크해놨죠. 둘째는 적은 게 6억 3천이죠. 요걸 넣고요. T계정이 좋은 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충의 설정액 한도는 이쪽에 뜰 건데 요 금액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두 개를 합치세요. 합치면 8억 6천이 나올 거고요. 8억 6천에서 4억을 빼면 되겠죠. 그럼 4억 6천 끼워넣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8억 6천에서 4억 빼고 4억 6천. 요게 연충의 한도인데 지금 결산 조정으로 연충을 잡아놨어요. 그럼 이 금액과 연충의 한도 비교를 하죠. 그럼 여기 뜨는 거 이거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죠. B에서 T를 뺐어요. 이게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플러스가 나오면 한도 초과액의 컨셉이라 가지고 송금 불산입하면 돼요. 이쪽은 송금 산입 구간이라고 했죠. 플러스 나오면 송금 산입. 이쪽은 플러스가 나오면 송금 불산입하면 돼요. 그래서 그 구간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죠.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 한도 미달액의 컨셉이죠. 그리고 연충은 사회 적립 제도니까 신고 조정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한도 미달액이 나오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시면 돼요. 얘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걸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연충 1억 4천 마이너스 유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요구사항에서 뭐 퇴직금 관련 세무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바가 약간은 애매모호하긴 해요. 근데 요거까지도 하라는 식으로 자료가 다 주어졌으니까요. 설정액에 대한 세무 조정까지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뭐 퇴직금 관련이라는 표현이 약간은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까지 구할 수 있게 다 문제 자료가 제시가 됐죠. 출제 의도상으로는 이 연충에 대한 설정에 그거 한도 15인까지도 다 해봐라.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2번은 신고 조정으로 연충을 설정하고 있다. 이 말이 장부상 잡아놓은 연충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요게 다 빵이라는 뜻이죠. 전부 다 0이고요. 장부상으로는 하나도 연충을 잡지 않았다. 그렇게 아예 가정을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아예 고려하지 않고 2번의 분계 중에서 연충 그걸 퇴직급여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2번에 퇴직연금, 충당금 차변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기초금액이 없는데 이쪽에 올 금액도 없죠. 요거가 퇴직급여, 비용으로 2억 잡았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연충 같은 경우에 세법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단서에 또 마지막 끝에 요구사항 두 번째 보시면 정기말 현재 신고 조정에 의해서 연충 송금 산입한 거 마이너스 유보가 4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유보 얘가 4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0하고 요 4억 차이가 세법상의 기초 연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4억이죠.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예요. 마이너스 유보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세법상 연충이라는 부채가 더 있다. 그런 뜻이죠. 마이너스 유보가 부채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세법상의 T계정을 그려보면요. 기초에 4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소한 거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보낸 거 2억 3천 그거만큼 연충하고 상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요거 2억 3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연충의 한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죠. 추계액 한도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 잔해 두 중에 적은 거 6억 3천 넣으면 요거 두 개 합계가 요거 두 개 합계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끼워 넣기로 4억 6천이 나올 거예요. 요거 세법상의 T계정은 동일한 사항인 거죠. 그러면 세무조정은요. 자, 일단 지급액에 대한 세무조정. B에서 T를 빼요. 빼보면 얘가 마이너스 2억 3천 나올 거고요. 그래서 B에서 T를 빼면요. 마이너스 4억 6천 나오겠죠. 그럼 세무조정 하시면 돼요. 요거 마이너스가 나오면 요게 플러스면 송금 산입이라고 있죠. 마이너스면 송금 불산입 유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태충도 마찬가지. 태충도 T계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 태충 같은 경우에 장부상으로는 태충 이쪽에 3천 뜨지만 세법은 태충은 감소하는 게 없어요. 0이죠. 3천하고 0하고 차이. 플러스 금액이 뜰 거니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들어갈 거예요. 태충은 3천 마이너스 유보하고 연충은 송금 불산입 2억 3천 플러스 유보 그렇게 세무조정 해주시고 설정액 같은 경우에는 B에서 T를 뺐더니 마이너스 한도 미달액의 컨셉이고 얘는 신고 조정 사항이니까 4억 6천을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 해주시면 돼요. 자, 그거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연충 문제까지 풀었고요. 조금 쉬고 문제 5번 풀어드릴게요. 좀 쉬겠습니다.